네, 그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OSS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프론트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패널 디스커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엔지니어인 저희들은 npm 패키지 매니저 등을 사용해서 OSS를 매일 접하게 됩니다. 그런 OSS 프로덕트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は OSS の開 이 세션에서는 OSS 개발이 지속 가능해지도록 저희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프론트 엔드 조직의 오리하라 레오날드 켄이라고 합니다. 라인 뉴스의 프론트 엔드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프론트 엔드의 UIT 미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IT 미터의 애니메이션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상 크리에이티브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모델레이터로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라인의 우에노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패널리스트인 우에노 고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라인 주식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 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라인에는 2019년 11월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프론트엔드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1년 반 정도 전부터 라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리프의 플랫폼의 자바 스크립트의 개발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활동으로는 올해 3월부터 캐코넵 노도 제이슨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 콜라보레이터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해 퍼스널리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저로서뿐만 아니라 노드 제이슨이라고 하는 큰 조직 그러한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야후 재팬에서 하마다님께서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패널리스트인 하마다라고 합니다. 저는 야후에서 CTO실에 지금 소속을 하고 있는데요. 프론트엔드 기술실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사의 프론트엔드를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부문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아까 세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웹 퍼포먼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의 퍼포먼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서비스 기술 영역과 관련된 업무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에서 OSS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그런 시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OSS와 참여를 하고 또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OSS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어떻게 OSS와 관련된 활동을 펼치게 됐는지 계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에노님 OSS와 관련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계기를 말씀해 주시죠. 네, OSS뿐만 아니라 OSS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컨트리뷰션을 제가 했는데요. 계기, 동기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기술적인 탐구심, 호기심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내부에서 작동이 되는지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기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 공부를 위해서입니다. 대규모의 코드베이스를 알아보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업무 이외에 또 이걸 배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OSS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공부뿐만 아니라 OSS의 여러 관계자들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소통 방식이란지 또는 공통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영어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 커리어를 위해서 시작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아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간단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걸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도 제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서 더 늘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커리어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 하나의 그게 또 장벽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영어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일어가 제 네이티브 언어니까 원어민이니까요. 장벽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영어 공부가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지만 서서히 익숙해진다는 의미에서는 장벽이기도 하지만 또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공부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S에 그런 의미에서 또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마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OSS 일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OSS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처음으로 MPA 패키지를 개발을 해보고 실제로 이걸 공개를 해봤습니다. 기업 내에서 또 사용도 해보고요. 그런데 학창 시절 때 이거를 공개를 한 이유는 제 자신의 편리한 라이브러리를 세상에 좀 선보이고 반응을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그런 단순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OSS의 과제에 대해서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영어 소통하고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학생이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왔을 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요. 영어라고 하는 장벽이 있긴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엔지니어 간의 소통일 경우에는 샘플 코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시를 해주면 금방 바로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언어의 장벽은 없었다고 학창 시절에는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좀 바빠지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잘 못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별로 접하지 않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OSS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처음에는 관심이 앞섰고 그리고 나서 OSS에 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지만 유지보스가 힘들어졌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도 또 봉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OSS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OSS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동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커리어하고 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OSS를 함으로써 프로덕트의 품질, 그러니까 코드를 보여주니까요. 품질이 향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를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태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다양한 OSS 문제점을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면 OSS의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OSS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전에 이 노드.js 의 개발을 하시는데요. 노드.js가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 노드.js의 거버넌스 조직 체계 체제에 대해서 연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에 라이언 달 RY 그러니까 라이언 달이 노드를 세상에 출시를 했죠.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저희한테는 없어서라는데 필수 불가결한 이 APM이 아이작스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드.js는 계속 이제 세상에서 확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RYC가 처음으로 혼자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이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전환점이 2010년 11월에 생기면서 조이언트라고 하는 연리안츠 회사한테 노드.js가 이관이 됐습니다. 조이언트 하에서 노드.js가 개발이 된 거죠. 단 3년 후에 3년 정도 이걸 계속했는데요. 서서히 이 노드.js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엔 이미 노드.js는 세상에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 좀 더 설명이 되나요? IO.js라고 하는 노드.js의 포크가 이루어지면서 노드.js는 다른 스트림에서 IO.js를 개발하는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저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어서 노드.js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을 쓰면 될지 고민하게 됐고 앞으로 IO.js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부분도 있어서 좀 혼돈이 생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도 금방 끝났고 2014년 12월쯤에는 노드.js와 IO.js가 하나가 되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노드.js로. 그리고 그동안에는 조이언트라는 회사의 서포트를 받았었는데 그렇지 아니라 노드.js 파운데이션이라는 일본어로 말하면 재단이 뒤에서 백업을 하게 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거기서부터 세월이 흘렀고 이건 최근인데요. 2019년에는 JS 파운데이션과 노드.js 파운데이션이 함께 마리지드해서 오픈 JS 파운데이션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파운데이션 형태로 노드.js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노드.js의 거버넌스 체제인데요. 지금 말씀드렸죠. 오픈.js 파운데이션이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의 역할,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권한이 가장 적은 파트 있는데 토리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희망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이름 그대로 리슈 트리아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노드.js의 소위 한가운데에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노드.js 메인 브런치에 대한 코미트 권한이 주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테크니컬 스티어링 코미티라는 부분에 해당 분들은 콜라보레이터 안에서 10명 정도 선발이 된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은 최종적인 노드.js의 개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콜라보레이터들은 이슈상에서 논의가 평행선을 거치게 되면서 결론이 안 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TSC 부분이 미팅을 소집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단계를 밟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노드.js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명이 시작한 프로젝트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기업에 넘겨진 경우도 있었고 잘 안 되다가 유지 보수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노드.js도 여러 OS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노드.js도 똑같이 겪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개인이 냈던 OSS도 마찬가지지만 노드.js처럼 이렇게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OSS라고 해도 계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 각각 있는 법이네요. IOTS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엔지니어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실감이 안 납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포크된다는 거, 포크가 된 곳에서 계속 이제 바뀐다는 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유저 입장에 있었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도 있었고요. 기업 입장에 지향하는 안정성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프로덕트를 개발한다는 것, 그러면 어느 쪽이 그 안정감이 있는가라는 것은 역시 고민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드.js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잘 알겠습니다.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됐고요. 하나 더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픽업을 해봤는데요. 메인테넌스, 유지보수, 죄송합니다. 기업에서 서포트를 받고 있는 기업이나 재단으로부터 서포트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아까 노드.js는 재단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넥스트.js의 경우를 보면 주로 바셀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금적으로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GraphQL, 하스랍, 프라이스마 경우에는 유료 옵션이 있거나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에도 벤처 캐피탈에서는 자금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메인테넌스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자금적으로 봤을 때도 자체적으로 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도 그 인적인 리소스나 자금적인 리소스가 필요할 텐데요. 유지보수가 안 되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그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부분, 우에노 씨로부터 OSS가 유지보수가 되지 않았던 본인 프로덕트 개발 때의 그 경우도 좋고요.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저 노드.js에 3월부터 적극적으로 컨트리뷰트 해왔는데요. 8월에 콜라보레이터로 선택이 됐습니다. 역시 3월부터 8월부터 지금까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열정이 남아있냐 하면 그 당시에 콜라보레이터가 되기 전에 노드.js를 향한 그 열정이나 열량과 지금의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역시 더 낮아졌다. 역시 그것은 유지보수의 노드.js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잘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일 겁니다. 왜 그렇게 동기가 떨어졌을까요? 역시 노드.js에 계속적으로 컨트리뷰트 할 수 있었던 동기는 콜라보레이터가 되고 싶다는 동기가 역시 컸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흥미나 그런 부분에 관심도 있었지만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가장 컸고요. 근데 그 동기가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워졌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콜라보레이터가 된다라는 어떤 직함이나 커리어랑 이어지는 부분은 메리트이겠지만 일로 하고 있다는 것과는 좀 어떤 열정 페이 같은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죠. 그 열정 모티베이션을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노드.js에서 콜라보레이터가 돼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그 열정을 이어가는 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하마다님은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작게 만들었던 npm의 패키지의 경우도 그랬지만 아까 우에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동기나 사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어디까지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할지 본격적으로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걸 고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슈가 생기면 기뻤지만 그게 올라올 때마다 역시 좀 의무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역시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보면 유지보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안정성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사용했던 OSS가 유지보수가 안 되게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해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악시오스의 예가 있었을 텐데요. 악시오스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꽤 오랫동안 갱신이 안 됐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취약성이나 에러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방치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내에서도 그 부분이 리리스가 될 때 보틀네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엔지니어가 리리크 그 프로젝트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했었는데 언젠가 콜라보레이터였던 분이 리리스의 권한을 가져감으로써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됐던 그런 경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OSS의 경우에도 유지보수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OSS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악시오스 정도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악시오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한 OSS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악시오스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 악시오스하고 관련해서 좀 더 어떤 문제가 생겼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업데이트가 잘 안 된 거예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션을 일으켜도 CI도 계속 깨져 있는 상태라서 안 되는 상태였는데 저희 엔지니어가 이 프로젝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좀만 기다려라. 그런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갱신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악시오스 정도로 대규모 라이브러리일 경우에도 개인에게 의존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I도 그러고 이제 가입표 나오고 그런데 그래도 교류를 하면서 솔직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그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측 입장에서는 정말 빨리 고쳐서 유지보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업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거 얼마나 서둘러서 할 수 있냐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보면요. 그 밖에도 레르나의 경우에는 자바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나요? 저도 자바 관련 회사에서 제가 리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때 레르나를 계속 저희가 쓰는데요. 2020년 경에, 그러니까 2020년 8월 경에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냐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됐어요. 어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걸 올렸는데요. 굉장히 엄청 지쳤다, 번아웃 했다라고 썼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 슬랫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할까요? 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돈으로 해결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돈을 받아도 나는 못하니까 새로운 컨트리뷰터를 찾아주세요. 라는 답장을 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결국 최근에 다른 기업의 것이랑 머지가 돼서 다른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악시오스도 그렇고 레르나도 그렇고 사용하는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다른 프로덕트로 교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OSS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문제일 것 같은데 라인의 경우에는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도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은 스타일을 본다든지 인용을 한다든지 뭐 다운로드 수 같은 거 보면서 괜찮은지 대충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이 사용을 할 때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은 라인으로서 우인호님 어떠신지요? 프로덕트에서 오픈소스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냐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탠스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요. 최종적인 커미트먼트도 보죠. 그게 뭐 3년 전에 최종적인 커미트먼트일 경우엔 채택을 하지 않죠.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티브한 메인터너가 있는지 최악의 상태에서 저희가 버그를 수정을 했을 때 제대로 봐줄지 그것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즈보서 관련해서 이슈를 던진다든지 또 개발해주겠다든지 그러니까 연락도 해주고요. 그걸 보면 이게 활성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제대로 잘 해주면 뭐 최악의 경우에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물론 더 활발한 OSS가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이 점에 대해서 야후 재팬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야후의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완전히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갑자기 유즈버스를 안 하거나 취약성이 방치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사용자들한테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지속적인 유즈봇을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 밖에는요. OSS 안에서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거면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존해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게 되니까요. 그 대규모인 것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확인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 라이센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후의 경우에는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NPM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의 의존이죠. 굉장히 깊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존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확인을 하고 소송이라든지 소스코드의 공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かなり 회피를 하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거를 체크를 합니다. なるほど、まあ、結構その 굉장히 엄격하게 확인을 한다는 것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픈소스를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하기 위한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확인을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개발자의 어떤 사기 부여라든지 또는 자금을 받더라도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목은요. OSS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まあそうですね。例えば 예를 들어서 OSS 내부 사람들 Node.js를 하다 보면 OSS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뭐가 가능할까요? 네, 아까 슬라이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왜 OSS를 유즈봇을 안 하게 됐냐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슈를 세우는 사람은 있지만 수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인원 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특히 OSS 측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진 사람, 컨트리뷰트를 해줄 사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리고 그만두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팀에 끌어들여서 콜라보레이트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 같습니다. 인원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충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끌어들인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을 한다든지 콜라보레이터로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방법은요. 노드.js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큐멘트를 제대로 쓴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의 도큐멘트가 아니라 컨트리뷰트를 하기 위한 도큐멘트입니다. 다큐멘트입니다. 초보적인 것부터 보이스를 클론을 해서 거기서로 이동을 해서 빌드하고 이런 부분부터 전부 다 써서 그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슈에 쓰기 방식이라든지 제대로 써서 조금 컨트리뷰트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헤매지 않은 도큐멘터를 제공을 한다는 것은 그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퍼스트 이슈를 남겨둔다든지요. 네, 그런 식으로 팔로우를 제대로 하는 것,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벽을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노드의 다큐멘트에 한 번만 커미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커미트의 흐름이라든지 수순이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원활했습니다. 수월했습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다큐멘터리가 좀 개정이 많이 됐고 약간 어려운 부분은 그 개정이 업데이팅이 돼 있는데 노드.js는 그 부분에 정말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죠? 그런 게 있으면 있다 보면 역시 좋은 인력들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드.js는 큰 OSS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작은 OSS 입장에서는 어떤 활동이 가능할까요? 어떤 이를테면 아까 이슈가 생기면 무섭다, 난감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마다 씨 이를테면 개인적인 OSS를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까 저는 기업 쪽의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OSS를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OSS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그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반대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거기에 편승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기업이 OSS를 사용을 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와크 알라운드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OSS를 사용하는 이상 그 기업에도 거기에 대한 수정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커미트를 할 수 있는 회사의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서포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OSS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 프로덕션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PR을 던져본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 OSS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되고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지원, 서포트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인과 야후 재팬에서 각각 OSS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어서
하마다 씨, 야후재팬이 OSS의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야후재팬에서는 대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 OSS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버그 같은 거를 발견하거나 기능 추가가 있을 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컨트리뷰션 하는 것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스폰서드 라는 차원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라인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 특징적이 있어서 여기에 소개를 하는데요. OSS 디벨로퍼 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후재팬이 전략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OSS에 대해서 코미트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인정이 되면 100만 엔, 약 1,000만 원의 활동 예상이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콘트리뷰터에 대해서 활동 자금을 주고 회사에서 오피셜로 업무 시간을 거기에 할애해도 된다는 부분으로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자원봉사처럼 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 입장에서 보면 야후재팬이나 라인처럼 자금력이 체력이 되는 회사들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거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제도가 되고 사기 부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네요. 아까 열정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100만 엔의 지원이 있다고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 입장에서는 우에노 씨에게도 또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3개 정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우선 OSS에 특화된 OSS 활동에 특화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업무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OSS로 낼 때 라이센스 체크라든지 네포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컨퍼런스, 미트업의 스폰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프론트엔드 특화된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금전적인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도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프레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번이지만 $3,000를 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매달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금 지원 부분에서는 꽤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이 되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업의 입장, 개인의 입장 다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사용을 해보고 버그를 보고한다는 것. 이것은 직접적인 지원과는 상관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금력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서포트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뭔가 저희의 과제들이 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하마다 씨 그리고 라인 쪽에서 우에노 씨 각각 또 정리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에노 씨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OSS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엔지니어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노드.js가 마법처럼 존재하고 있었고 당연하게 여겼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개발했고 만든 거일 텐데 만드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것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 물론 사용하는 건 좋지만 사용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OSS에 대해서 기업이라면 금전적인 공헌
개인이라면 이슈 보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OSS와 유사가 함께 잘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또는 여러 방식으로 공헌을 하다 보면 그 보수도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OSS가 있다면 안을 들여다본다든지 이슈 보고를 한다든지 버그를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실제로 사용해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되는 OSS가 운영이 잘 되는 선순환 같은 것이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서둘러 좀 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OSS의 현황에 대해서 출발해서 안고 있는 과제나 우리 개인적으로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OSS랑 관여를 못했던 사람, 몰랐던 사람, 그 기업 입장에서도 첫 번째 뭘 해야 될지 어느 정도 보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 세션 OSS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프론트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 활용과 공헌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우에노 씨, 하마다 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